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공업수학 3을 담당하게 된 박정규라고 합니다. 먼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간단한 수업 안내를 하겠습니다. 일단 강사 소개를 하겠는데요. 나는 1987년도에 대학교를 입학해서 91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석박사 과정을 계속 진동공학 공부를 했고요. 이후에 기아자동차, LG전자, 교토대학, 박사기는 교토대학에서 했습니다. 교토대학에서 하고 교토대학에서 조교수 생활을 조금 하다가 LG전자, 현대자동차에 근무를 했습니다. 중간에 연세대학교 MBA도 과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는 주소는 아래 학예 이메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수업에 대해서 질문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쪽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을 하는 데서의 강의 교재입니다. 강의 교재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하는 크레이직의 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게 10판인데요. 어드밴스드 엔지니어링 매트맥스 10판인데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사용했었던 책이 5판입니다. 5판인데 지금 제가 내용을 보니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부교재로 피터닐의 책을 참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봤었던 게 샴 시리즈의 벡터어널리시스라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책도 수업을 할 때 괜찮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가끔씩 참조를 해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로서 울프람 알파라는 걸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매스매티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식을 포뮬레이션하고 그래픽 작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감각적으로 이게 매스매티카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수학적인 감각을 익히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매스매티카를 사용하고 싶은데 최근에 알아보니까는 울프람 알파라는 게 인터넷상에서 막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간단한 예제들을 울프람 알파로 돌려보는 것을 하고 여러분들도 각자 시간이 나면은 실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스케줄인데요. 원래 16주 강의입니다. 그리고 8주차에 중간고사를 시험 치고 16주차에 기말고사를 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러버스에서 있는 내용을 조금 변경을 할 건데요. 과제를 원래는 4회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강의의 수강 인원이 60명에서 80명, 90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제가 강의 채점을 하는데 과제를 채점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과제 제출하는 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각자 수업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 반영하는 비율도 다 변경해야 되는데요. 출석을 30%로 변경을 하고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때 배우게 될 내용은 벡터 미분, 벡터 적분입니다. 그리고 11장의 프리 어널리시스, 12장의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인데요. 벡터 미적분학은 유체역학이라든지 동력학 그리고 전자학 같으면 특히 전자학에서 굉장히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학입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전자기학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말하는 프리 어널리시스라는 것은 진동공학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전자공학과에서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신호 처리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이능 공부를 할 분들은
플루어레시스 공부를 많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장은 편미분 방정식입니다.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공업수학 1에서 상미분 방정식을 배웠을 겁니다. 상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되죠. 상미분 방정식은 dx제곱분의 d제곱 y에서 항상 하나의 변수로 가는 건데,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변수가 x하고 t의 함수라든지 여러 가지 함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라운드 t분의 라인드 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미분 방정식입니다. 상당히 종류하고 또 어려운 것인데요. 주로 음양학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깊게 다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9장과 10장에서는 벡터 함수로 표현되는 곡선 그리고 공면과 벡터장에서의 미분과 적분을 공부할 겁니다.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으로 측정되는 양을 말합니다. 즉 온도라든지 압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벡터량이라는 것은 크기와 함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양을 말합니다. 바람이라든지 힘, 속도 등을 벡터량입니다. 왼쪽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것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일기도입니다. 등고선은 일정한 압력을 표시하는데 바람은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불며 바람의 크기와 방향에 의해서 표시됩니다. 여기가 바람의 크기와 방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이 크면은 바람의 크기가 크고 그 방향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벡터 필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뉴턴 역학에서는 우리는 보통 F 이꼴 ma라는 것을 배우고 모멘트 이꼴 I 알파라는 것을 배웁니다. 여기서 힘과 가속도, 모멘트와 각 가속도는 모두 벡터량을 의미합니다. 왼쪽 그림은 자석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력선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벡터 필드가 어떤 것인지를 감각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전자기학에서는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4개의 방정식은 벡터 필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추후 이 수업에서 이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과 10장에서는 벡터 함수로 표현되는 곡선 그리고 공면과 벡터장에서의 미분과 적분을 공부할 겁니다.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으로 측정되는 양을 말합니다. 즉 온도라든지 압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벡터량이라는 것은 크기와 함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양을 말합니다. 바람이라든지 힘, 속도 등을 벡터량입니다. 왼쪽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것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일기도입니다. 등고선은 일정한 압력을 표시하는데 바람은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불며 바람의 크기와 방향에 의해서 표시됩니다. 여기가 바람의 크기와 방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이 크면은 바람의 크기가 크고 그 방향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벡터 필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뉴턴 역학에서는 우리는 보통 F 이꼴 ma라는 것을 배우고 모멘트 이꼴 I 알파라는 것을 배웁니다. 여기서 힘과 가속도, 모멘트와 각 가속도는 모두 벡터량을 의미합니다. 왼쪽 그림은 자석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력선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벡터 필드가 어떤 것인지를 감각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전자기학에서는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4개의 방정식은 벡터 필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추후 이 수업에서 이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함께 방향이 있기 때문에 화살표로서 표기를 합니다. 스칼라의 표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A라고 표현을 한다면 벡터는 이 A라는 기호 위에다가
화살표를 표시를 합니다. 화살표를 반만 표시할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옆으로 짝대기를 하나를 그어서 벡터라고 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벡터를 표현을 많이 할 때는 이 표현이 유용하고요. 이 수업 시간에는 이 표현을 사용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벡터의 크기를 표현할 때는 벡터가 있으면 벡터에 이렇게 크기를 표시할 거고요. 크기가 1인 것을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x, y, z축이 있습니다. 그때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것을 i 극세, j 극세, k 극세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어떤 벡터량 위에 이런 식으로 극세가 있는 경우 단위 벡터를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 두 개를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가령 x, y면은 z 방향은 오른손으로 이용을 하면은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위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화살표의 경우에 이렇게 점만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Z축입니다. 반대로 X와 Y축이 있으면은 Z 방향은 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화살표의 뒷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세모로 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 방법입니다. 그럼 벡터의 상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두 벡터 A와 B가 같다고 했을 때는 방향과 길이가 같으면 두 벡터가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벡터의 원점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벡터 두 개가 있는데요. 벡터 두 개가 있을 때 크기하고 방향이 같으면 두 개가 동일합니다. 원점은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벡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벡터는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정반대인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A를 벡터라고 한다면 이 벡터는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같지만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여기는 방향과 크기도 모두 다른 케이스입니다. 벡터 미적분학은 벡터들 사이의 연산을 통해서 수행되는데 이는 좌표계 안에서 위치 벡터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다. 먼저 위치 벡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직교 좌표계가 있습니다. 여기 x, y, z 방향이 직교 좌표계가 있고 그 사이에 그 안에 하나의 점 P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원점에서부터 이 P점까지 연결한 벡터 A를 위치 좌표 벡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 벡터는 X와 Y와 Z의 성분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위치 벡터의 표시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벡터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로를 극세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표현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위치 벡터의 크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데요. 이 공식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라면은 위치 벡터 A의 크기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치 벡터 A 방향에 있어서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표현을 될지 계산을 해보면은 A의 단위 벡터는 A 벡터의 크기에다가 벡터 A를 A 벡터의 크기로 나눈 것을 단위 벡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의 크기에다가 각각의 성분을 나눴을 때 A 벡터의 단위 벡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 삼아 크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드릴 건데요. 보통 우리가 조금 전에 크기를 이야기했을 때는 거리의 제곱을 다 합치고 난 다음에 루트를 세워서 구했습니다. 이게 소위 피타고라스 정리인데요. 크기의 정의를 좀 더 일반화시켰을 때는 LP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놈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가령 P가 1 이상일 때 가령
어떤 요소에다가 P성을 합니다. 가령 S1에 3성을 하고 S2 요소에다가 3성을 하고 XNA 요소에다가 3성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숫자가 나오죠? 이 숫자도 어떤 형태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크기를 놈이라고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L2 놈입니다. L2 놈인데요. 노름인데요. 그거는 각각 요소에다가 제곱을 더하고 다 합쳐서 루트를 세운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리라고 정의를 하지만은 반드시 이것만을 거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로 거리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LP놈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변이 벡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변이 벡터라는 것은 중간 경로에 관계없이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한 벡터입니다. 가령 여기서 B라는 포인트와 A라는 포인트 두 개의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B에 해당되는 위치 벡터 B가 있고 A점에 해당되는 위치 벡터 A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이 벡터는 B점에서 시작해서 A점으로 끝나는 변이 벡터를 이야기합니다. 벡터 B가 B 방향으로 갔다가 C 방향으로 갔을 때 A 벡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C 벡터라는 것은 A 벡터 빼기 B 벡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변이 벡터 C는 끝점에서 시작점을 뺀 것을 변이 벡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될 게 제로 벡터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제로 벡터는 크기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방향도 존재하지 않는 벡터를 말합니다. 벡터의 성분이 0,0,0입니다. 따라서 제로 벡터의 크기도 0이고 방향이 없습니다. 제로 벡터 A라는 벡터가 있고 제로 벡터를 더했을 때 A 벡터가 되고요. 따라서 제로 벡터 플러스 A 벡터를 했을 때도 A 벡터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로 벡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에 대한 간단한 성질을 표현을 여기에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왔는데요.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은 A, B를 간단하게 요 위에 A를 간단하게 봅시다. A라는 벡터가 두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B라는 게 bx, by가 있으면은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합친 것은 ax 플러스 bx, ay 더하기 by입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어떤 스칼라 값을 곱했을 경우에는 C 값에다가 ax 플러스 bx, ay 플러스 by이기 때문에 이건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CAX 플러스 CBX이고 CAY 플러스 CBY이기 때문에 각각이 CA 플러스 C 벡터 B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들이 다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행하지 않은 벡터의 합과 차인데요. 두 개의 벡터 A가 있고 B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두 개의 벡터를 합한 것은 A 벡터는 원점이 같지 않아도 동일한 게 여기 A 벡터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B 벡터 더하기 A 벡터는 이렇게 합쳐진 것이 됩니다. 또 꼬리점을 계속 이어가면 됩니다.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더하면은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빼기는 가령 B 빼기라는 것은 B 벡터의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 B 벡터입니다. 따라서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를 합친 것이 이렇게 되는 새로운 벡터 C가 되기 때문에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는 교환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벡터의 성분을 생각을 하면은 성분 각각이 더하기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위치가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 당연히 결합 법칙도 성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연습 문제 1번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벡터가 출발점이 P 포인트이고 터미널 포인트가 Q 포인트입니다. 이때 P에서 Q로 가는 벡터는 Q 벡터 빼기 P 벡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Q가 6,-1,2이고요. P가 4,0,2입니다. 그러면은 2,-1,0이 됩니다. 이것이 P에서 Q로 가는 벡터가 되는 거고요. 크기는 당연하게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하면 루트 5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벡터 필드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예제를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예제는 샴 시리즈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벡터 필드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표를 만들어 볼까요? x, y에 0, 0, 1, 0, 0,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벡터 필드 x, y에서 x 성분은 0이고 y 성분은 0입니다. 1,0에서의 x 성분은 1이고 y 성분은 0이고 0,1에서 x 성분은 0이고 y 성분은 1이고 1, 1이면은 1,1입니다. 여기서는 벡터가 제로이고요. 여기서는 벡터가 이만큼 가는 벡터가 생깁니다. 이쪽에서는 위쪽으로 가는 벡터가 생기고요. 1,1에서는 크기가 더 크겠죠.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각각의 포인트마다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 것을 벡터 필드를 표현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B에 해당되는 벡터 필드를 그린 것이 이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는 벡터 필드를 컴퓨터로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통 매스매티카라는 게 벡터 필드를 잘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울프람 알파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조금 전에 했었던 벡터 필드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x와 y로 벡터 필드를 표현이 가능하고 x의 레인지를 마이너스 10에서 10, y의 레인지를 마이너스 10에서 10으로 표현을 했을 때 벡터 필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와 같이 벡터 필드를 그리는 연습을 한두 번 정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